지금부터는 TL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LS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암호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보통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비밀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이때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HTTPS는 내부적으로 TLS를 사용해 가지고 세션 키를 확립하고, 그 세션 키를 이용해 가지고 브라우저와 서버, 웹 서버 간에 교환되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TLS는 원래 처음에는 SSL이라고 불려졌고, 이것이 표준화가 되면서 TLS로 바뀌었습니다. SSL은 예전에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유명했던 회사에서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알고리즘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와 서버는 그 처음에 프로토콜 시작할 때 협상을 통해 사용할 알고리즘을 결정한 후에 실제 프로토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접속할 때 이번에 RSA 쓸래, AES 쓸래, 뭐 샤샤 20 쓸래, 뭐 여러 가지 그 사용해야 되는 알고리즘들을 미리 서로 물어보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고 싶은 또는 지원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도록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결정한 암호 알고리즘 집합을 사이퍼 수트라고 합니다. 요번에 사용할 사이퍼 수트. 그래서 구성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요게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확립 프로토콜이 끝나고 나면 레코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여기서 확립된 그 세션 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들을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세션 키로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겠죠. HTTP 프로토콜만 TLS로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인터넷 프로토콜들을 TLS를 이용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이버 수트라고 말씀드렸듯이 RSA를 사용하는 버전이 있을 수 있고, DPL만을 사용하는 버전이 있고, 이 레코드 프로토콜에서도 AES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샤샤 20 뭐 이런 스트림 사이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사용하게 될 그 암호 알고리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LS는 현재 1.3까지 나와 있는데, 1.2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하면 협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B는 서버는 웹서버는 서버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도 자신의 인증서를 보낼 수 있는데, 요 회색 부분은 옵션입니다. 별로 안 해요. 우리가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브라우저를 인증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서버는 우리가 이 사이트가 구글인지 네이버인지 11번가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11번가가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용자의 것인지는 그 브라우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패스워드나 다른 인증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게 되는 거지,
TLS라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인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요 5번 메시지에서 A는 세션 키를 하나 생성해서 웹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주게 되겠고, 그 랜덤 키를 이용해서 이제 세션 키를 확립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약간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웹 서버가 인증서를 보내와요. 그럼 그 인증서를 확인해서 이 사이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용자가 입력한 그 주소에 해당되는 www.daum.net 이러면 요게 다움 사이트구나라는, 다움의 인증서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겠고, 요 유효한 인증서가 확인이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 키를 이용해 가지고 랜덤한 세션 키를 생성해서 암호화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특히 RSA를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DP-헬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A 주고 GB 주고 이런 식의 필요하겠죠. 근데 RSA 방식에서는 이렇게 세션 키를 클라이언트가 생성을 해서 웹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1.2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요 K가 마스터 키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난수들도 교환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KAB를 만들기는 하지만 핵심적으로 그냥 요 키가 기본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키를 이용해 가지고 총 4개의 키를 추가적으로 확립합니다. 클라이언트 2개, 서버 2개, 그리고 TLS 2.2까지는 맥된 인크립트 방식으로 메시지들을 서로 암호화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랑 맥값을 만들고 메시지랑 같이 또 다른 키로 암호화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3에서는 encrypt then MAC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CBC 패딩 오라클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강건하고 여러 가지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인크립된 맥 방법을 쓰고 있고, 이 RSA 방법도 이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GHB 주는 DP-헬만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방의 안정성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에 개인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션 키들을 이제 공격자들이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부터는 그렇게 인크립된 맥 방법, DP-헬만을 이제 필수로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1.3부터는 RS 버전 안 쓰고 DP-헬만 버전을 쓰는데, DP-헬만 버전에서도 RSA, DSS, ECDS처럼 몇 가지 이제 요 서명하는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A, GB 주고 우리가 봤던 그 시그마에 사용됐던 요 키 확인 요소가 포함된 그런 형태의 DP-헬만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TLS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1.3으로 이제 넘어갔지만 여전히 1.2를 사용한다고 해서 1.2를 사용하는 그 브라우저의 요청들은 거부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1.2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 옛날 버전을 쓰게끔 유도해서 그것의 취약점을 또 파고드는 그런 공격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제 이런 버전 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램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토콜도 여러분들이 매일 아마 사용하는 프로토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든 아니면 이제 밖에 뭐 카페 같은데 또는 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와이파이에 자신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 무선 AP와 여러분들의 그 기기 간에 인증을 하고 또 교환되는 메시지들을 암호하기 위해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보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AP와 무선 장치 간 보안할 때 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다양한 장치를 지원해야 돼요. 이거는 뭐 TLS도 마찬가지입니다.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뭐 그것이 이제 태블릿 PC가 됐든 뭐 핸드폰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브라우저 같은 형태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이제 TLS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선 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선 랜의 API에 접속하고자 하는 여러 다양한 장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장치들을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협상은 무겁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TLS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협상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무선 랜에서는 이제 고정해 놓고 사용합니다. 속도와 성능 측면에서 공기키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지 않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사용합니다. 97년에 처음 나온 것이 WEP 웹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RC4 스트림 암호 방식을 사용하고요. 키 길이가 40비트고 24비트의 IB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선 API 그 인증하게 되는데 보통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무선 AP 암호를 이렇게 뭐 000, 1, 2, 3, 4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런 암호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암호로부터 대칭키를 만들게 됩니다. 얘도 K를 만들게 되고요. 얘도 똑같은 K를 요 패스워드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를 이용해서 서로 상호 인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얘가 얘를 인증하겠죠. 이 접속하는 애가 패스워드 알고 있는지 모르는 애인지 모르면은 거부를 하겠고요. 알면은 이제 접속 허용해가지고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0비트 키라고 하지만 이 키는 요 무선 AP 암호로부터 계산된 키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챌린지 앤 리스폰 방식으로 인증한다는 것은 인증할 때는 얘가 뭔가 뭐 그 난스 같은 거를 계속 비콘을 날릴 거고 이쪽에서는 그 비콘을 암호화해서
K로 암호화해서 주면 인증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즉 사용하는 키는 K를 매번 똑같은 키를 쓰니까 조금 안전하지 않으니까 키 길이도 짧고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요 K에다가 IV를 결합해서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 IV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 카운트처럼 증가하면 되겠고, 이 K를 모르는 사람은 얘를 복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림 암호 방식을 사용해요. 스트림 암호 방식 사용하는 건 KIV로부터 요걸 어떤 함수에 넣으면은 스트림이 쭉 만들어지겠고,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겠고, 요것과 메시지를 XOR해서 C를 얻어내는 겁니다. 얘와 얘를 XOR해서. 그러니까 요 키를 요 어떤 그 RC4라는 함수에 넣어서 그 거기서 사용하는 함수에 넣어서 랜덤한 스트링을 비트 스트링을 만들어내고 이 값과 메시지를 XOR하게 됩니다. 그런데 XOR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두 번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이 XOR하는 키 스트림이 같아져요. 그러면 K1 M이 있고 M2 K1이 또 쓰여지게 되면은 요걸 XOR하면 M1과 M2를 XOR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C4는 IV를 24비트로 매우 작게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다시 0부터 반복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2의 24승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총 사용하는 키는 얼마 안 돼요. 따라서 자주 패스워드를 이 경우에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얘네들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API를 초기화하면 IV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쓰고 있다가 다시 초기화를 내가 AP를 껐다 키면은 이 IV 값이 0이 돼요. 그럼 옛날에 썼던 키를 다시 또 처음부터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폐기되고 와비라고 하는 걸로 와비래. WPA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WEP가 됐든 또 WPA가 됐든 기본적으로는 패스워드로부터 키를 만들어서 인증을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한계라고 할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하면 키를 찾을 수 있고 패스워드를 되게 약한 걸 쓰면은 몇 번에 몇 번은 아니겠지만 여러 번 추측 공격을 하면은 뚫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아주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프로토콜은 아니다라는 점은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WEP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거를 개선한 프로토콜을 만들어냈는데 얘는 WP가 너무 그 문제점이 크다 보니까 급하게 개선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완벽하게 보완을 하지 못했고 그 임시적으로 쓰기 위한 어떤 기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확실히 개선한
WPA2가 나왔고,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WPA2 Appreciate Key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서는 이렇게 난스를 주면 얘를 주게 되겠고, 그러면 나도 요거를 줘야 통신이 인증이 되는, 서로 인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K2라는 값은 여기서처럼 원래 패스워드부터 계산된 K, 그리고 요때 교환된 난스들을 결합해서 KDF를 이용해 가지고 4개의 키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K2는 확인 키가 되겠고, K3가 암호화 키, K4가 맥 키입니다. 인증 암호화를 하기 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K1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WPA3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얘도 비슷한데 얘는 프로토콜을 더 계산해서 SA라고 하는 타운 곡선을 이용하는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꿔더라도 이 프로토콜에 대한 패스워드 추적 공격은 어려워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K가 패스워드부터 생성된다는 것 측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노트 10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완을 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보안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메신저 보안 프로토콜 중에서도 시그널이란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톡 등 여러분들이 메신저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들은 종단 간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있으면 메신저는 항상 서버가 있고, 그 서버를 거쳐서 A가 B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인라인 방식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메신저는 상대방이 항상 온라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용자가 온라인이 안 있으면 얘가 메시지 보내면 그 메시지를 보관했다가 이 B가 접속을 하면 그때 보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종단 간 암호화는 우리가 여기를 TLS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3자들은 이 채널을 보더라도 A와 B가 어떤 메시지를 교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종단 간 암호화는 메시지를 여기서 암호하고 여기서 요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도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종단 간 암호입니다. 이 종단 간 암호화가 이슈가 된 이유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 검찰이나 뭐 이런 기관들, 수사기관에서 카톡을 압수수색 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서버에 보관됐던 대화 내용들을 이제 가져간 거죠. 수사 목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수사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단 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이제 뭐 더 안전하다고 알려진, 또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이나 이런 다른 그 메신저로 뭐 망명한다고 해가지고 옮겨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텔레그램처럼 종단 간 암호화를 이제 카톡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서버에 보관하는 시간도 거의
매우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메시지들을 이 사용자가 접속을 안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 서버에는 교환된 내용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종단간 암호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국정원이나 뭐 검찰이나 경찰이 그거를 가져간다 해도 대화 내용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단간 암호화가 되겠고, 종단간 암호화를 하려면 요 둘 간의 키를, 그 비밀 키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시그널은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가 있었고, 이 시그널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을 상세하게 공개했고, 소프트웨어도 오픈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 오픈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회사 거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가져다 쓰고 있고, 페이스북도 가져다 쓰고 있고, 왓츠앱에서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카톡도 그걸 가져다 쓰는지 아니면 그걸 보고 조금 모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메신저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는 좀 그 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공개가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가면 백서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이 화이트 페이퍼를 다운받으면 거기에 상세하게 논문 형식으로 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서들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보고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네이버의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고, 또 다자 간에는 그룹 채팅방에서는 종단간 그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상세하게는 제공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프로토콜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도 DPL만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용자하고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가 메시지를 B한테 보내고 싶어요. 근데 B는 온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데도 뭘 해야 돼? 키 확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키 확립 프로토콜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용자들은 여기에다가 GB1, GB2, GB3, GBK 여러 개의 DPL만에 사용될 할 값들을 서버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값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A는 지금까지 안 쓴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요 키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만든 것과 결합해서 GA1, B1 요거를 세션 키로 해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키가 GA1과 이제 요 B1에 대한 식별자 뭔가 있으면 요 GB1을 이용한 거구나를 알게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도 DPL만 해서 풀어보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DPL만 하는데 GA, GB를 줘야 되는데 얘를 요 서버가 요 B가 없을 수 있으니까 요 GB1, GB2 이런 것들을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 그럼 A는 여기서 하나를 갖고 와서 그
그거를 가지고 DPL만 값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요거에 대한 아이디가 1번, 2번, 3번이면 나 2번 썼어. 그리고 GA 주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요걸 가져다가 얘랑 DPL만 해서 요 메시지를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그널의 아이디어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DPL만을 해서 이 값을 KDF에 넣어가지고 RK와 CK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CK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메시지를 암호할 때 사용되는 CK, EK, MK를 만들어내요. 요 KDF를 넣어서. 그러니까 요 다음 것도 실제 메시지는 요 두 개로 암호화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EK로 암호화하고 이제 C를 MAC, MK, C 형태로 인증 암호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메시지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가 안녕, 이렇게 3개 메시지를 연속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DPL만 키를 그러니까 요 DPL만 키를 해서 요 KDF를 처음에 한번 DPL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DPL만을 한번 해요. 그러면 여기를 GA1, B1이라고 합시다. 그럼 DPL만을 해서 K를 만들어내고 이 키를 이제 RK라고 하면 이 RK와 CK를 만들어내고 이 CK를 이용해서 또다시 KDF에 넣어서 그 다음 CK0, CK1, EK1, MK1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안녕이라는 메시지는 요걸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KDF 넣어서 EK2, MK2 요걸 이용해서 요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EK3, MK3를 이용해서 그 다음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즉, 이 시그널에서는 매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 이전 메시지의 키가 K이면 HK 형태로 요 KDF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요걸 알면 요로는 못 가는데 요걸 알면 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알게 되면 요로는 갈 수 있어요. 요걸 안다고 요로는 못 가지만 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키들을 계산하기 위한 것들이 CK이고 얘를 비롯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여기서는 새 DPL만을 상대방이 하게 돼요. DPL만을 해서 새로운 키를 만들고 요 메시지를 또 요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CK를 만들고 그 CK로 EK, MK를 만들어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어떤 메시지를 쭉 보내면 요때 DPL만, 키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DPL만 해서 보내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DPL만을 해요. 요 키들은 다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들을 바꿔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중 톱니바퀴라고 합니다. DPL면도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만들어진 게 시그널 프로토콜입니다. 이걸로 10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